엘리자베트 여공작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후이자 헝가리 왕국의 왕비이다. 시시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고 시시라고도 읽힌다. 헝가리어 이름은 비테스바흐 에르베제트이다. 결혼 전에는 엘리자베트 폰 비테스바흐, 바이에른에서의 엘리자베트 여공작이다. 미남 미녀가 많기로 유명한 비테스바흐 가문의 구성원에서도 손꼽히는 미모로 당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족 여성으로 화제가 되었고 지금도 미녀 왕비의 대명사처럼 꼽힌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외모를 가꾸는 일에 열중하고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감행하기도 했다. 당시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기초 화장품을 테스트하고 일기에 기록까지 해가며 가장 효과적인 제품을 찾을 정도로 피부 관리에 열중했다. 또한 색조 화장은 피부를 상하게 한다며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몸무게 관리에도 철저해서 거의 거식증 환자 수준으로 굶었는데 정확히는 거식증과 폭식증을 오가는 섭식장애로 추정된다. 기록을 보면 C씨는 평소 하루에 우유나 오렌지 6개로 때운 반면 종종 혼자 식당에 가서 풀코스 식사에 디저트까지 싹 비웠다고 한다. 식욕을 참지 못하고 가끔 과식도 했지만 식단과 무지막지한 운동으로 이를 상쇄하는 시기였다. 다만 온갖 산의 진미 음식이 넘쳐나고 낭비되고 비만과 성인병이 흔했던 궁정에서 그런 평가는 거식증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인의 영양 관점으로 보면 그녀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식단 관리라는 이야기도 있다. 식단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열중해서 궁과 별장 등의 온갖 운동기구를 설치해 중독 수준으로 걷고 운동하며 평생 키 173cm, 몸무게 46에서 49kg을 철저히 유지했다. 현대 기준으로도 170cm대의 여성은 거의 모델급의 장신인데 평균 신장이 훨씬 작았을 19세기에는 같은 여인들은 물론이고 남자들과도 키가 비슷한 엄청난 장신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장신의 몸무게도 저체중 수준으로 적게 나가고 얼굴은 말할 것도 없는 미녀에다 몸매도 좋았으니 당대의 연예인 혹은 모델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아처럼 마르고 툭하면 영양실조 등으로 흉하게 보이기도 했다.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카락 무게를 빼면 실제 무게는 그것보다도 가벼웠다. 매일 3시간 이상을 머리 관리에 투자했고 그 시간 동안 외국어나 철학, 과학, 문학 등의 과외를 받았다. 이러한 머리카락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 이에 관련된 일화가 많다고 한다. 그녀의 섭식장애나 예민함, 아들 루돌프의 자살 이유를 유전적인 요인에서 찾는 설도 있다. 대법원 근친혼은 기형, 정신 이상 등 장애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정작 근친혼으로 태어났어도 엘리자베트나 그 남매들, 루돌프는 오히려 지적, 신체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었다. 외모에 대한 이러한 강박증에 가까운 성향 탓인지 나이를 먹고 늙기 시작하자 C씨는 초상화와 사진을 매우 싫어했고 모든 개방된 장소에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 시작했다. 현재 남아있는 C씨의 사진과 그림 대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것인 이유도 모두 그러한 까닭이다. 나이 들고 찍힌 사진은 거의 다 흐릿하거나 부채로 가리는 등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들이다.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늙은 엘리자베트의 초상화는 생전에 그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녀의 사망 이후 그려진 것이다. 1837년 12월 24일 바이에른에서의 공작 막시밀리안 요제프와 바이에른의 루도비카 공주의 5남 5녀 중 넷째이자 차녀로 태어났다. 친가와 외가 모두 비테스바흐 가문 출신으로 엘리자베트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놀며 자랐다. 바이에른 왕의 외손녀인 왕가에 속했지만 반계였기에 쟁쟁한 왕족 친척들 사이에서는 낮은 취급을 받았고 궁정 에티켓이나 교육도 받지 않았으며 시골 아이들과 뒹굴고 놀며 자라서 사고방식도 평민스러웠다. 오스트리아 황후가 되었을 때 C씨는 그야말로 무식쟁이 그 자체였기에 그녀가 오스트리아 궁정에서 겉도는 원인이 되었다. 15살에 이종 사촌인 프란츠 요제프 1세와 결혼하게 되었다. 사실 원래 프란츠 요제프의 신부 후보는 엘리자베트의 언니 헬레네였다. 그러나 정작 프란츠 요제프 1세는 헬레네와 맞선을 보던 날 어머니와 언니를 따라온 어린 엘리자베트를 보고 사랑에 빠져 그녀에게 구원했다. 그리고 엘리자베트는 이 청혼을 받아들여 2년 뒤 황후의 자리에 오른다. 프란츠 요제프 1세와 결혼하면서 오스트리아의 황후가 된 엘리자베트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이중제국 체제를 이루게 되자 헝가리의 왕비로 즉위했다. 그녀가 정치에 개입한 것은 단 한 번이었는데 1867년 헝가리의 독립내각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한 것이다.
일전에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 헝가리인들이 보여준 환영에 큰 감명을 받아 헝가리를 매우 좋아했고, 다른 이유는 사이가 나빴던 시어머니 조피가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헝가리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에른의 시골에서 자유롭게 생활해온 엘리자베트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엄격한 황실 예법에 잘 적응하지 못해 방황했다. 허례허식과는 거리가 먼 마리아 테레지아 시절에는 호프부르크의 예법은 이웃나라 프랑스 왕국이나 프로이센 왕국에 비해 무척이나 자유롭고 편안했으나 프란츠 요제프 대에 이르러서는 궁정 문화가 보수적으로 변해 있어 숨쉬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여기에 시어머니가 된 이모 조피 대공비와의 갈등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남편 프란츠 요제프도 워커홀릭의 마마보이였던 탓에 엘리자베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 그녀는 신혼 초기부터 고독하고 외롭게 지냈다. 16살에 결혼한 어린 엘리자베트는 처음에 조피에게 반발하지 못했지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아들 루돌프를 낳아서 궁정에서의 입지가 강화된 다음에는 정신병원을 후원하거나 국내외 여행 등 이런저런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황실의 공식적인 행사는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피해서 황후답지 못하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엘리자베트에게 약했던 남편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자신이 도와주지 못해 아내가 힘든 결혼 생활을 보낸 것을 자책해서 그녀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 엘리자베트가 남편을 자기한테서 떼어놓으려고 일부러 내연녀를 소개시켜줬다는 이야기도 있다. 나란 일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약해진 남편을 돌봐주기는 귀찮고 놓고 가자니 심한 가책을 느껴 돌봐줄 사람을 대신 고용한 후 자기는 마음 놓고 도망 다닌 셈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시어머니에게서 억압받던 그녀도 자기 며느리인 벨기에 공주 스테파니를 싫어했다. 이는 조피 대공비의 사랑을 받으며 엘리자베트와 갈등을 빚던 벨기에 공주이자 막시밀리안 1세의 아내인 동서 샤를로트가 스테파니의 고모였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21세기 들어 프란츠 요제프 1세와의 불화에 대해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었다. 패밀리트리 DNA라는 집단의 DNA 연구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인 찰스 홀트가 프란츠 요제프의 사생아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합스부르크, 로트링겐 왕가의 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엘리자베트가 찰스 홀트의 존재를 알았는지는 현재의 기록으로선 알 수 없지만 찰스 홀트가 태어난 1865년 이후 그녀는 1867년 헝가리의 독립을 지지하고 1868년 마리 발레리를 출산했다. 루돌프를 낳은 이후 임신하는 것을 극히 꺼리다가 갑작스럽게 막내를 갖기로 결정한 것인데 궁전에 머무르지도 않고 평생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건 루돌프를 출산한 이후이다. 더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며 아예 남편을 피해 빈을 탈출하기 일쑤였다. 엘리자베트는 결혼 후 조피, 기젤라, 루돌프, 마리 발레리 등 4명의 아이를 낳았다. 첫째 조피는 헝가리 여행 중 요절했는데 엘리자베트는 딸의 죽음에 어린아이를 무리하게 여행에 동반한 본인 탓이라 자책하며 자식들을 외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유일한 아들 루돌프는 성인이 된 후 세간의 마이어링 사건으로 알려진 미롤 여행 끝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기젤라와 마리 발레리만이 엘리자베트의 사후까지도 살았다. 엘리자베트는 자기 손으로 키운 막내 마리 발레리에겐 지나칠 정도로 애정을 쏟았지만 반대로 시어머니 조피 대공비에게 기젤라와 루돌프를 싹 다 맡겨놓고는 그들에게 철저히 무관심했다. 기젤라와 루돌프에게도 아예 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편애는 아들 루돌프가 자살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며 딸 기젤라를 정략 결혼의 도구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엘리자베트의 막내 동생 막시밀리아는 작센의 공녀 아말리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아말리에는 엘리자베트의 친척 바이에른의 레오폴드 왕자와 약혼 직전이었다. 원래 기젤라의 이른 결혼을 반대하던 엘리자베트는 경쟁자인 레오폴트에게 아말리에 대신 자신의 딸 기젤라와 결혼하길 권했고 그렇게 15살의 기젤라는 레오폴트와 결혼했다. 엘리자베트는 연애 결혼을 하고도 16살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 자체를 한탄했지만 정작 자신의 딸을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낸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젤라는 비록 남편의 외모가 못생긴 데다 정략 결혼이었지만 금혼식까지 치를 정도로 엘리자베트의 자녀들 중 유일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렸다. 그렇게 애정 없는 딸을 시집 보낸 후 엘리자베트는 이따금 나타나 얼굴이나 보는 것 말고는 딸과 외손자들에게도 철저하게 관심을 끊었다. 부모에게 제대로 된 애정을 받지 못한 루돌프와 기젤라는 서로 의지하며 성장해서 깊은 우애를 갖고 있었다.
루돌프는 엘리자베트의 자식들 중 그녀와 가장 닮은 아이였으나 아들의 약혼식에도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한 어머니 탓에 두 사람 모두 살아서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1889년 루돌프가 자살하자 엘리자베트는 시리에 빠져 남은 평생을 검은 상복을 입고 이전보다 더욱 도피성이 짙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1888년 아버지를, 다음에 아들을 잃은 엘리자베트는 1890년에 언니, 1892년엔 어머니, 1893년 막내 동생을 떠나보냈다. 연달아 겪는 비극에 살아갈 의지를 잃으며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던 몸 상태가 더 나빠지기 시작했고 여행을 쉬지 않고 계속 다니다 보니 죽을 때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 게다가 1년의 사건 이후의 여행에는 경호원을 대동하지도 않고 가명을 사용하며 소수의 시녀들만을 동반했다. 이때부터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유럽 밖 모로코, 이집트, 알제리 같은 나라들도 방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 엘리자베트의 죽음을 부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암살당한 순간에도 엘리자베트는 경호원은커녕 시녀 한 명만 대동했다. 1898년 9월 CC는 비밀리에 스위스를 여행 중이었다. 그러나 황후의 신원은 노출당했고 이 사실을 안 스위스의 한 신문에서는 오스트리아 황후의 여행 이야기를 실었다. 이 기사를 읽은 무정부주의자 루이지 루케니는 엘리자베트에게 접근해 그녀를 암살한다. 루케니는 가는 송곳으로 CC의 가슴을 찌르고 도망쳤는데 CC는 찔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사실을 몰랐다. 단지 소매치기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루케니는 암살 훈련을 받아 작은 상처를 통해 치명적인 출혈을 유도했던 것이다. CC의 가슴에 난 작은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지만 입고 있던 검은 옷과 그 안에 받쳐 입은 코르셋 때문에 황후 자신도 시녀도 상처와 그로 인한 출혈의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했다. CC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임신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꽉 조이는 코르셋을 착용하고 다녔는데 그 때문에 CC가 칼에 맞고 비틀거렸을 때도 시녀나 목격자들은 코르셋이 너무 조여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비틀거리던 CC는 계속 걸어서 스위스를 떠나는 배에 승선했으며 꽉 조였던 코르셋을 풀고 나서야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곧 혼절했다. 코르셋 때문에 칼에 찔리고도 별로 출혈이 없는 데다가 검은 옷을 입었던지라 얼마 없던 출혈도 티가 안 났던 것인데 코르셋을 풀자마자 심각한 출혈이 시작됐기 때문이었다. 응급처치를 받으면 살 수 있었겠지만 공교롭게도 그 배에는 의사도 간호사도 승선하고 있지 않았다. 시녀가 급히 선장에게 황후의 신분을 알려 회항했고 죽어가는 황후는 뒤늦게서야 호텔로 옮겨졌고 급히 의사를 불러왔지만 단 한 번 정신을 차렸다가 한마디만을 남기고 사망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가 왜 이러지? 였다. 유언마저 남기지 못한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CC의 죽음은 당일 바로 전보로 붙여졌다. 그날도 어김없이 직무실 책상에 앉아있던 프란츠 요제프는 아내의 죽음을 듣고 충격을 받아 책상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 그나마 그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은 CC가 살해당했다는 점이었다. 프란츠 요제프는 항상 CC가 루돌프를 따라 자살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신앙심이 깊은 프란츠 요제프로서는 카톨릭 교리에 따라 자살한 이가 천국에 갈 가능성에 회의적 태도를 가졌고 아내가 자살한다면 그녀 또한 구원받기 힘들 거라 생각했다고 한다. 후계자를 먼저 보낸 데다가 갑작스런 사별까지 겪은 이후 프란츠 요제프는 더욱 시리에 빠져 지낸 나날이 많아졌다. 사적인 자리에서 CC를 회상하며 측근들에게 종종 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모를 거야 등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 프란츠 요제프와 CC는 평생 애증이 뒤섞인 미묘한 결혼 관계를 유지했고 루돌프의 죽음 이후로 남편과 화해하며 나이 먹고 사이가 좀 좋아지려고 하다가 CC가 암살당하면서 비극으로 끝나버렸다. 이후 요제프는 죽을 때까지 재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다. 동생인 카를 루트비이가 1833년 사망하자 제수인 마리아 테레자 대공비와의 재혼 혼담도 잠시 있었지만 요제프 본인이 거절했다. 늘 빈을 떠나 있던 CC는 세간에서 거의 잊혀졌고 황제도 그녀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후 CC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화려하게 살아나 오스트리아의 상징이 되었다. 불행한 인물들 중 유독 엘리자베트가 인기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비극적 결말과 더불어 마지막 황후라는 상징성이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는 해석이 있다.
사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마지막 황후는 카를 1세의 아내인 부르봉 파르마의 치타지만 치타는 고작 2년 만에 남편과 함께 폐위되어 쫓겨난 터라 저물어 가는 거대 제국의 마지막 황후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는 건 엘리자베트다. 게다가 엘리자베트는 외적인 아름다움까지 더해지면서 상업적으로 흥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것이다. 또한 옛날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면이 긍정적이고 선한 인물상을 추앙하던 것과 달리 현대인들은 다면적인 인물상을 더욱 인간적이라고 느끼고 선호하는 덕도 있다. 엘리자베트는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했으며 헝가리어, 고전 그리스어, 라틴어 같은 어려운 언어들을 마스터할 정도로 지성이 뛰어났다. 또한 남성 승마 기수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스포츠에도 능하고 문학적 재능도 있어서 시 쓰는 게 취미였고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고관을 가졌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야의 소질을 보였음에도 그걸 발전시킬 수 없는 황후라는 위치에 있었던 탓에 개인적인 관심사와 취미의 범위를 벗어난 제대로 된 성취는 이룰 수 없었다. 몇십 년 더 늦게 태어났더라면 자유로운 현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인물이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 황실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히고 본인, 남편, 자녀들 모두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기에 그 비극성이 매력적으로 비친다는 것이다. 사실 엘리자베트는 평생 거의 가출 상태로 살다 보니 2차 대전 이후까지도 오스트리아에서 거의 무존재였다. 한편으로는 아내, 어머니, 황후로서의 역할에 소홀히 했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크다. 그에 대해 비판적이든 긍정적이든 대부분이 공감하는 건 그녀가 평범한 귀족으로 살았으면 자신도 주변인들도 더 행복해졌을지 모른다. 동시대 인물로 성별만 다를 뿐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엘버트 공은 독일 출신의 외국인이란 이유로 빅토리아 여왕의 재산을 노린다거나 모국 독일의 이익에 충실한 스파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려야 했고 때문에 여왕 부군으로서 법적 지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픈 과거를 아이들과 아내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를 도우며 여왕의 부군이자 아버지로서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애들 자체를 싫어해 다 크기 전까지는 본인 자식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여왕과 반대로 가정적이고 온화한 아버지였고 9명의 아이들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또한 제한적이긴 해도 아내 빅토리아 여왕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주고 고집센 그녀를 유일하게 달래주는 부군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했으며 특히 수정궁으로 유명한 영국 만국 박람회를 주도하는 탁월한 정치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엘리자베트는 극한의 시집살이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남편 프란츠 요제프 1세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답답하다는 이유로 평생 여행으로 회피했고 황후로서 역할마저 본인이 고용한 평민 출신 배우이자 정부인 카타리나 슈라트에게 죄다 일임해버렸다. 특히 워커홀릭인 아버지와 아이들을 소유물로만 보는 할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루돌프, 기젤라에게 누구보다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생각은 전혀 않고 막내 마리 발레리에게만 온갖 편애를 주면서 정작 사랑을 줘야 했던 딸 기젤라는 정략 결혼으로 보내버리고 아들 루돌프도 방치하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완전 실격이었다. 또한 본인이 불행하다면서 정작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위주로 행동한 이기주의, 자기연민, 병적인 자뻑, 갑질, 기타 등등 상당한 양면성을 가진 인물로 까이기도 한다. 실제로 국가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 정치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제국이 내후외환으로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황후로서 의무를 다하긴커녕 혼자 거금을 쓰며 사치와 낭비, 호화 여행을 즐기고 다니기 일쑤에 시녀든 가족이든 자신에게 무조건 맞춰주길 요구했다. 황후의 하인들은 결혼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평생 강제로 독신으로 살아야 했다. 엘리자베트 본인은 그런 주변 사람들의 고충은 일절 생각 안 하고 혼자 불쌍한 척을 다하고 다니니 보는 사람 입장에선 혼자 자기 연민과 나르시즘에 심취해 배부른 소리만 일삼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황후로 보이기 쉬웠다. 오스트리아를 관광할 때 모차르트와 더불어 지겹도록 접하게 되는 인물이다. 특히 빈의 호프부르크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시시 박물관까지 있으며 그 안에는 시시가 생전에 입던 드레스나 사용하는 물건들, 심지어 그녀를 살해한 도구까지 전시되어 있다. 시시에 대해 잘 모르는 관광객들은 주로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현지인들은 상당히 진지하게 관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쇤보른 궁전에 가보면 시시가 거주하던 방과 생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기념품점에는 시시와 관련된 다양한 기념품을 팔고 있다. 예를 들면 드레스를 입은 시시의 미니 동상이나 흉상, 초상화 같은 것들,
모차르트 동상, 모차르트 쿠겔, 오스트리아에는 캥거루가 없다는 내용이 쓰인 티셔츠와 더불어 기념품점에서 반드시 보게 되는 품목 중 하나다. 엘리자베트는 시종과 시녀를 전부 헝가리인으로 둘 정도로 헝가리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헝가리에서의 인기가 매우 좋았다. 수도 부다페스트에는 다뉴브 강을 가로지르는 에르제베트 다리가 존재하고 부다페스트 제7구는 아예 명칭이 에르제베트구이다. 부다페스트 외에도 헝가리 곳곳의 광장, 공원, 거리 등등 온갖 지명에 엘리자베트 황후를 기념해 그녀의 헝가리식 인명인 에르제베트 명칭이 붙어 있다. 마르게리타 피자의 유래가 된 이탈리아 왕비 사보이아의 마르게리타는 엘리자베트 황후의 외가쪽 오촌 조카로 마르게리타 왕비의 어머니인 제노바 공작 부인 엘리자베트가 엘리자베트 황후의 이종 사촌이다. 또한 스웨덴 오스카르 1세의 왕비 요세피나 왕비와도 이종 사촌, 바이에른의 루이트 폴트 왕자와 그리스 왕국의 초대 국왕 오통과는 외사촌 사이이다. 근래의 필적 감정사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알려진 별명 CC의 필체가 S보다는 L에 더 가까워서 실제 별명은 리지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실제로 리지는 엘리자베트의 애칭 중 매우 흔히 쓰이는 버전이다. 철자가 ELISABETH이니 자연히 리지라는 줄임말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CC라는 별명이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있다. 남편 프란츠 요제프 1세 못지않게 일생이 파란만장했던지라 오스트리아에서는 꽤 자주 영상화되는 인기 소재 중 하나이다. 엘리자베트 폰 비테스바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뮤지컬, 드라마, 게임이 시대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지의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에서는 그녀의 일생을 다룬 뮤지컬 엘리자베트가 인기리에 공연되고 있으며 이후 빈 뮤지컬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는다. 작곡가는 실베스터 르베이, 각본가는 미하일 쿤체, 죽음이 엘리자베트를 사랑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고증도 꽤 잘 되어 있다. 엘리자베트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미화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다룬다. 이 뮤지컬은 1992년 비엔나 가극장에서 세계 초연을 올렸으며 1992년 비엔나판 초연 때 엘리자벳의 배우는 피아 다우스, 토트는 우베 크레거, 프란츠 요제프는 빅토르 거노트가 연기했다. 아시아에서는 1996년 일본 다카라즈카 가극단을 통해 먼저 초연했고 2000년에는 혼성판인 토우판도 역시 상연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도 현 EMK의 제작진이 토우판을 본 것을 계기로 라이센스를 구입해 2012년 2월 엘리자벳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초연이 올라왔고 2022년 8월 한국판 10주년 기념 공연을 가졌다. 일본 다카라즈카판은 세계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논 레플리카 무대 형식으로 수입한 버전이며 1996년 설조에서 초연했다. 다카라즈판 초연은 CC 역의 하나호사 마리, 토트 역의 이치로 마키, 프란츠 요제프 1세로 타카네 후부키, 루이지 루케니는 토도로키 유, 루돌프 황태자는 코주 타츠키가 출연해 열연을 펼쳤다. 다만 다카라즈카판이 남녘 젠느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각색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비판이 아주 없지 않아 빈판과 다카라즈카판을 적절히 섞어 놓으면서 역시 논 레플리카 진행으로 비엔나판 본연에 가까운 토우판이 나오게 된다. 토우판은 2000년 초연했으며 초연 당시의 출연진은 CC역의 이치로 마키, 토트는 더블 캐스팅으로 극단 시키 출신 야마구치 유이치로와 극단 문학자 출신 우치노 세이요, 프란츠 요제프는 시키 출신 스즈키 소마, 루돌프 황태자는 도쿄 예대 성악가 출신 이노우에 요시오가 맡았다. 토우판은 총 3번의 무대 변화를 거쳤고 2022년 22주년 공연을 맞이했다. 22주년 공연에서는 CC역의 하나오사 마리와 마나키 레이카가 더블 캐스팅으로 출연해 각자의 캐릭터 해석이 담긴 엘리자베트 황후를 보여주었다. 다카라즈카판과 토우판으로 당시 일본에게는 생소한 유럽의 역사를 알아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며 여성들을 중심으로 합스부르크 제국 붐을 일으킨과 동시에 엘리자벳을 비롯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화려한 궁중 생활에 대한 동경 등으로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는 관광객 증가를 야기시키기도 했고 CC 황후 박물관이 그 전보다 오스트리아 인기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토우판의 경우 2019년 공연 당시 일본과 오스트리아 수교 150주년을 기념해 오스트리아 정부와 빈 협회로부터 엘리자벳을 포함한 빈 뮤지컬 및 오스트리아 역사와 문화를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출 감독 코이케 슈이치로 및 토우판 엘리자벳 출연자들에게 오스트리아 공화국 유공 영예 금장이 수여되기도 했다.
다카라즈카파는 1996년 설조 공연부터 시작해서 2018년 마나키 레이카가 출연한 월조 공연까지 원반화가 되었으며, 토오파는 하나오사 마리와 이노우에 요시오를 주역으로 내세운 2016년 도쿄 공연 원반과 마나키 레이카와 야마자키 이쿠사부로, 후루카와 유타가 출연한 22년 도쿄 공연이 원반화되었으며, 23년 1월 후쿠오카 하카타자 투어 공연이 캐스트별로 중계로 공개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0주년 공연까지 했는데 김선영, 옥주연, 김소현, 조정은, 신영숙, 이지혜가 엘리자베트를 연기했다. 전 세계 뮤지컬 타이틀롤 배역 중 가장 캐스트되기 어렵기로도 유명하다. 오스트리아 대사관과 비엔나 VBW 측에서 비엔나판뿐만 아니라 일본판 및 헝가리판을 비롯한 전 세계 엘리자벳 프로덕션에다 신장 제한을 강하게 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일본 토오 오카모토 프로듀서의 뮤지컬 강좌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신장 묶음 배역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오리지널인 비엔나판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에서 엘리자벳을 맡을 수 있는 신장은 172에서 175cm이며, 일본판은 다카판이든 토오판이든 다카라즈카 출신자와 비다카라즈카 뮤지컬 여배우 상관없이 163에서 170c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토오판의 경우 2000년 초연부터 22, 23년 공연까지 다카라즈카 출신자만을 CC로 캐스트시켜왔다. 이는 비다카라즈카 뮤지컬 여배우 대다수는 일본 여성의 평균 신장이 150cm 이상, 160cm 미만이 더 많거니와 163cm 이상은 다카라즈카 가극단 출신이 많으며, 특히 남녘 젠느 출신 대다수가 163에서 170cm 이상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토오판에서도 이러한 다카라즈카 출신 묶음 캐스트로 논란은 존재한다. 한국 라이센스판은 대강 160 이상에서 170cm 초반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드레스를 입을 때나 일막 마지막 장면인 나는 나만의 것 3중창 장면에서 프란츠 자버 빈터할터가 그린 엘리자베트 황후의 초상화 모습과 분위기가 거의 일치해야 비로소 VBW의 허가를 받아 타이틀롤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유명한 초상화와의 싱크로율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장신의 여배우라도 엘리자벳 배역에 합격할 수 없다. 그렇다고 토트를 맡은 배우와 프란츠를 연기하는 배우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붙어 있다. 실제 엘리자베트 황후는 프란츠 요제프 황제보다 2-3cm 더 큰 신장이었다. 1950년대 후반 오스트리아 영화 CC의 3부작은 엘리자베트 폰 비테스바흐의 일생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엘리자베트를 연기한 여주인공 로미 슈나이더는 이 영화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정작 이 영화가 예상 못하게 큰 히트를 치는 바람에 로미 슈나이더는 그런 이미지만 강요하는 독일 영화계에 질려 프랑스로 도망갔고 평생 CC 거부증을 앓았다. 그러나 이후 루키노 비스콘티의 루드비히, 신들의 황혼에서 전작과는 완전히 반대인 엘리자베트를 연기했다. 게임 타임 프린세스의 스토리 중 하나로 엘리자베트의 일생을 기반으로 한 프린세스 CC가 있다. 넷플릭스에 엘리자베트 폰 비테스바흐의 일생을 다룬 드라마 황후 엘리자베트가 방영되고 있다. 단 고증이나 스토리 등 모두가 실존 인물에게서 이름과 모티브만 빌려온 완전 판타지라 역사극을 기대하고 보면 고증면에서 황당할 수 있다. 2021년 독일에서 CC라는 이름의 미니시리즈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결혼하기 전 바이에른에서 살던 시절과 프란츠 요제프 1세와의 첫 만남부터 오스트리아의 황후가 된 이후의 일대기를 다룬다. 한국에도 시즌2까지 방영되었고 현지에서는 시즌3가 방영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넷플릭스 버전 황후 엘리자베트보다는 고증면에서 낫지만 이쪽도 엘리자베트를 지나치게 영웅화하는 등 오류가 꽤 많다. 엘리자베트 황후 역은 도미니크 데벤포트가 맡았다. 2022년 비키 크리앱스가 엘리자베트 역을 맡은 전기 영화 코르사주가 개봉했다. 특이하게도 엘리자베트 폰 비테스바흐를 다루는 대부분의 영상물들은 미모로 유명하던 젊은 시절을 다루는데, 코르사주는 정반대로 나이가 든 중년의 엘리자베트를 보여준다. 2023년 엘리자베트의 시녀가 된 이르마와의 일화를 다룬 영화 엘리자벳과 나가 개봉했다. 이 영화 역시 코르사주처럼 엘리자베트의 중년 시기를 다룬다. 참고로 엘리자베트는 유럽 왕실 중에 허리가 가장 가늘었던 여성이었으며 평생 동안 허리 사이즈 19에서 20인치를 유지했다고 한다.